여러분, 오늘은 방송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비도 오니까, 비도 오는 날씨고 또 이제 휴일이고 하니까 방송을 여러 번 할 수 있군요.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그 글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방송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제 노출하기도 하고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써준 게 있는데, 늘 소외되는 이유. 자, 저마다 공용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글이라든가 또 이제 뭐 디바이스용으로 보면 이제 애플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이제 NHN 또 카카오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크고 작기는 하지만 그 플랫폼이라고 하지요. 이제 플랫폼의 성격을 보면은 네트워크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형성을 해서 그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이용자들이 또는 그 고객들이, 유저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게 유저가 이제 개인 유저가 있을 수 있고 법인 유저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저가 있습니다. 이 유저들이 조직 간에 이제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조직 간에 협업을 한다거나 합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커지는 유니콘 이상 기업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거대 공룡으로 이제 커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게 중간에 스위칭이라고 해서 이제 유지 전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리텐션이라고 해서 뭐 가령 이제 뭐 우리 통신사로 얘기하면은 KT와 SKT와 뭐 이렇게 LG 플러스가 싸운다면은 그 다른 회사 정보통신사에 뺏기지 않으려면 리텐션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객에 대한 전략이 남달라야 되겠죠. 좀 더 다른 회사보다는 다른 조직보다는 더 준다든가 더 할인해 준다든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우리나라의 OTT들, 그야말로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많은 그 작품 수를 보유한다든가 또는 가격이 싸다든가 이래서 결국에는 경쟁 전략에서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합적 연행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NHN이 이제 NHN의 경우에는 라인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본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넓혀가려고 지금 합종 연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죠. 바로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스위칭 전략이라고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지를 해야지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올려서 가입자를 늘려가는 이런 건데, 가령 이제 그 아마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존을 쉽게 생각하지만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이룰 때까지 십수년 그런 형태의 경영을 해온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멤버십 가입자라는 거는 뭐냐면 1인당 100불 이상을 내고 그 멤버십에 들어가면은 딜리버리 비용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상품을 아마존을 통해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배민도 있고 그렇듯이 쿠팡 있듯이 이 배달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실 그런 그 제품의 가격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멤버십을 확실하게 잡아서 아마존이 그동안에 구축해온 여러 가지 전자거래에 대한 가입자들에 대한 멤버십을 확고하게 해놨어요. 그 1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1억 이상인데 그게 $100씩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거를 구축을 해놓으니까 거대 플랫폼이 된 거죠. 그 거대 플랫폼이랑 상대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월마트에서는 월마트대로 오프라인 기업이지만 그 온라인을 구축을 해서 똑같이 맞대응을 하고, 이런 게 지금 거대 공룡 플랫폼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경우에도 검색 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글자 넣기만 하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고도 있는, 그 검색 엔진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검색 엔진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제 하다못해 디바이스, 조그만 디바이스 이렇게 이어폰이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이런 시장에 막 이제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전기 자동차에 이제 진출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른바 얘기하는 모빌리티 시장인데,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가속도가 커지고 융합의 그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껴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 이전에 있었던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7위 정도 생산하고 판매량이 그런데 지금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상당히 시장 경쟁 전략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애플이 우리랑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뭐 정보 기밀이 누설됐다고 하면서 그 핑계 삼아서 우리랑 이제 그만 스톱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우리가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지금 이 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저 배터리 산업을 하고 LG가 같이 힘을 합치면은 세계 어디에나라도 지금 밀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뭐 10위권에서 어찌 보면은 7위, 5위로 도약할 수 있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근래 이제 앞으로 2, 3년 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일입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그 유력화되는 그런 것을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엣지 전략을 저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이런데 이제 우리 이제 홈쇼핑에 버금가는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쇼핑몰에 인터넷 그 쇼핑몰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로 막 딸려갔어요. 근데 이커머스에 이게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대 공룡 기업들은 이커머스를 잘 구축하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이미 카카오라든가 NHN에서 이미 다 휩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라든가 그거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자본, 자금, 투자 이런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세한 조그만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보여지냐면 플랫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플랫폼이 다 만들면 되는지 아세요? 근데 만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행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뭐 투자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는데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같이 그 협업하는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최고 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커머스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통해서는 일부 됐어도 이렇게 소규모의 집단 그 이커머스는 그렇게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들고 있어요. 왜? 쉬우니까. 웹 홈페이지라든가 또 이런 거 쇼핑몰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착각에 빠져. 왜냐하면 그런 착각의 원인이 뭐냐면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 뭐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고객이라든가 집단이 꽤 된다. 그 꽤 된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또 기질이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반씩 나눠요. 막 이념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영간의 논리로 이미 그 진영간 논리에서 이미 이렇게 경직된 분들이 이걸 하는 경우에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의 반을 이미 뺏기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여성으로 국한한다거나 여성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여성도 있을 테고 또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고 또 4분의 1로 나누고서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종국적으로 보면은 얼마 남지 않는 상대들을 향해서 계속 공포탄을 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언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줌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했죠. 뭐 사이버 교육이 잘 되고 실제로 또 지금 벌써 이게 편중 편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프 베조스가 이게 뭐 10년, 10년, 15년 해서 겨우 건진 거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때보다는 기간이 5년, 뭐 7년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상적 뭐 그런 신념에 대해서 너무 그게 이렇게 경직화되고 고착화되어 있으면은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정치 상황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야당의 그 이준석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 지금 후보자만 해도 지금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온오프라인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쪽을 한 데다가 그쪽 교육을 받은 데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뭐 최고위원 지내면서
많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나이 때나 또는 이제 60대 560대 흔히 560 세대 뭐 이분들은 지금 그걸 그냥 얼핏 자기가 그거 못 써요. 활용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기저에 우리가 질환을 할 때 기저질환이 있듯이 이 기저에 깔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걸 정치 모델로 들어가서 보니까 국민들은 이미 성숙해돼 있고 2030 세대는 이미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형성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 플랫폼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정치 플랫폼 쉽지 않은 겁니다. 안철수 후보만 해도 그 당시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후보만 해도 안철수 후보는 융합대학원 그 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첨단 기술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정치 플랫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제목만 갖다 대면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개념, 또 중소기업에서 쉽게 할 일이 못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정말 로얄티, 충성고객을 고객이 오리엔트된, 커스터머 오리엔트된 그런 사고 방식을 갖지 않고는 플랫폼 형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늘 소외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블로그에 너무 빠져가지고 블로그는 이미 지난 시대에 물론 그게 병창기지는 될 수 있지만 이미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웹의 발전 시대로는 1.0 웹에서 2.0 웹, 3.0 웹으로 가는데 우리가 마케팅으로 읽으면 코틀러의 4.0 마케팅이 나오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의 이제 파묻혀서 거기에 이제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게 뭐 10만, 15만 정도의 포스팅을 했다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까운 거 다 버려요. 디스트로이 하지 않으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뭐 옛날 방식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얽매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콘텐츠 시대 아니겠습니까? 영화 미나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또는 기생충이 수상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창의적 모델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는 미나리라는 어떤 사물, 식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윤여정이라는 배우, 윤여정이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저 이민간, 미국의 이민간 아주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할머니의 모정, 조국의 모정, 고국의 그런 모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동을 샀고 공감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영화에서 무슨 첨단 기술을 보여줬습니까? 무슨 뭐 스타워즈였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터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흐르는 정서, 한국적인 면 이런 것들이 히트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갖고 있는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어서 플랫폼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방탄소년단도 있지만 BTS의 경우에는 BTS 노래 하나 가지고 이미 그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일반 단발로 한 번씩 쏘는 그런 히트곡이라든가 그런 어떤 팬덤 이것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지금 BTS가 만들고 있는 노래와 그 노래의 과정, 그리고 아미라는 열렬한 팬들, 또 기획사의 주도 면밀한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콘텐츠의 성공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ICT 시대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때 모든 것은 이제 모빌리티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모빌리티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IoT도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AI 말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진 그 이상의 것들, 그래서 MR, 믹스드 리얼리티보다 더 위에 딴, 그래서 메타버스화가 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아바타들이 저를 대신하는 아바타들이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거리가 떨어질 때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제 의증만 집어넣어주면 인공지능과에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장점과 강점
점을 해서 스와트 기법에 의해서 상대방이랑 매칭을 하고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따라서 플랫폼이란 말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되고, 그 플랫폼을 형성해 가는데 상당한 그 관심과 그다음에 집중하는 그런 생각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우면서도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그 첨단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PD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